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패널 디스커스 한 30분을 같이 함께하게 될 연세대학교 내과의 송시호입니다. 먼저 오늘 제1회 시사 저널 이코노미에서 이런 소중한 행사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좀 전에 저도 경청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네 분의 연자들이 아주 훌륭한 강의와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 그리고 굉장히 인포머티브한 아주 짧은 시간에 간략한 축약된 강의들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주최 측에서 여러 가지 그 유튜브 상의 질의들을 저희가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중심으로 다 소화는 못할 것 같지만 이를 중심으로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코비드 상태 때문에 전 세계가 아마 지금 패닉 상태로 지금 2년여 끌어가고 아마 내년에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꼭 감염병만이 아니라 건강, 헬스케어라는 것이 국방하고 거의 버금갈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모든 국가가 지금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자동차 사업과 함께 바이오 산업을 국가 3대 산업으로 지금 지정해 갖고 많은 드래깅하는 그런 포스들을 정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민간 연구소들이 많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주제와 같이 우리가 과연 세계를 도전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3대 산업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앞으로 해야 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일례로 19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A 제약회사의 매출액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 매출액과 동일했습니다. 지금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사실 헬스케어 산업은 두 개의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지금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왜 이럴까를 이제는 저희가 진실되게 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일부 세션의 대전제가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건가 하는 측면에서의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정군당의 오 부사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외국 경험도 많고 이러시는데 여기 질문 올라온 것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축약을 하면 우리가 글로벌 경쟁을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핵심적인 요소인가, 이거를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여쭤봅니다. 부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리세요? 어, 어, 제가 아까 제 강의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31년 반 동안 신약 4개를 하고 한국에 와서 정군당에 온 지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도 한국 문화와 이 기업 문화 모든 걸 배우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요. 가장 스킨필하게 느꼈던 약간의 다른 점이라 그러면은 조금 우리 이 제약, 이 신약 개발, 특히 신약 개발 쪽은 리스크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성공 확률이 낮고 그리고 장기전으로 이거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장기전의 계획에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군당에 와서 좀 가능하면 이 롱텀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생각도 바꾸고 같이 협업하고 이렇게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로서는 그 스트래티지에서 장기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제가 꼽을 수 있는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R&D 정착이나 기업에서 어떤 연구를 해 나갈 때 이게 빨리 되지는 않는다. 그걸 저희가 한껏 참고 기다리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측면을 오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엔지캠 전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성공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럴 때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최근에 각종 코로나 신약 개발을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측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저희가 또 가야 할 방향성을 짚는데 조그만 굉장히 중요한 크루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신약 개발 역사를 보면은 가장 활발하게 신약 개발이 됐고 신약이 어프로브된 데가 1980년대에 심각한 질병인 에이즈가 나왔을 때, HIV 관련된 거에 나왔을 때 이 정부에서 많이 협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신약 제약회사들이 신약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프로브를 할 수 있는 배리어를 좀 낮춰줘서 상당히 많은 모티베이션을 줬을 때 이제 많이 신약 개발이 됐고 그 뒤로 좀 주춤하다가 지금도 그때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 코비드 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많은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학교, 연구소, 그다음에 제약회사들이 협력해서 이런 신약 연구에 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신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러 업체에서 여러 기관에서 이 건강 복지 또는 신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러한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신약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딴 분들 중에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 부사장님도 그렇고 백상무님도 그렇고 어떠세요? 네, 제가 네. 사실은 이런 질문을 다른 데서도 받았습니다. GSK도 메신저 RNA 플랫폼을 한 5년 전부터 갖고 있었고요. 모더나도 이번에 이게 성공한 게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모더나하고 파이저가 이걸 할 수 있었던 왜 이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었다는 게 한 가지고요. 전혀 무에서는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번째는 탤런트, 어떤 사이언스가 있어도 그걸 끌어낼 수 있는 키 탤런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언제든지 그렇듯이 약 개발에 세 번째는 펀딩이 따라줬다. 미국 정부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아주 세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하던 와스비란 거 아시죠? 백신을 빨리 액셀러레이션 하는 개발하는 헤드가 닥터 몬셉슬라우라고 GSK 옛날 백신 출신이었고요. 그분이 모더나의 어드바이저였습니다. 저는 팩터를 첫째 플랫폼 테크놀로지, 둘째 탤런트, 사람, 세 번째 펀딩, 그 세 개가 만났을 때는 반드시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mRNA 백신이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mRNA 자체에 대한 베이직 사이언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첫째 있었고요. 지금 오 부사님 말씀대로 최근에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제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백신 mRNA 백신에 이제 IP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퍼블리시해서 공공에다 돌린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대학과 기업과 목적지향적으로 융합이 그리고 파이널 펀딩이라는 건 베네피시어에 대한 고울이 서로 뮤추얼 베네핏을 가질 수 있는 랭귀지가 통했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자 못하는 일이고 단시간에 될 수 없는 걸 분명한 목적을 갖고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밀고 나가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오 박사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수천 개의 창업 기업들이 최근 5, 6년 사이에 생기고 기존 기업들 1조 넘는 회사들이 작년에 11개씩이나 이제 증가하는 이 현상이 참 고무적인 일이지만 결국은 저희가 한 2030년 정도에는 1조가 아니라 30조, 50조 매출을 갖는 회사들이 적어도 몇 개가 나와서 이런 회사들이 그거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에코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승재 상무님 아까 그 중요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돈도 많이 들지만
이 규제라는 것 측면에서 이번에 그 코비드 백신에서의 인허가 과정도 사실은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캔서 드럭에서도 지금 굉장히 식약처의 규제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바스켓 트라이얼에서부터 소위 어답티브 트라이얼들이 신속히 되지 않으면 그 시간과 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글로벌 컴피티션을 갈 수가 없습니다. R&D도 늦는데 임상시험조차도 이런 측면에서 혹시 박사님이 많은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이런 측면의 제안이나 혹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꼭 그 코비드 아니래도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식약처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걸 하고 계시지만 저는 조금 더 인력과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미국의 파두파라고 하는데 신약을 신청할 때 보통 내는 비용이 약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꾸며서 그걸 심사를 해달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약 한 30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의 차이가 뭐냐면 결국은 수준의 차이, 그 다음에 결국 리뷰어들의 어떤 인력의 차이, 그 다음에 시간의 차이를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꼭 40억까지 내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적절한 비용을 저희가 회사들은 지불할 의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비용을 내고 적절한 인력과 그러한 리소스가 충원이 된다면 아마도 좀 더 나은 규제 과학,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사이언스의 베이스에 어떤 행정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300만 원의 그러한 심사비가 충분했으나 지금은 회사들이 사이즈도 다 커졌고 저희뿐만 아니라 작은 바이오텍조차도 뭐 그것보다 몇 배의 비용을 내고 심사를 받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관이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혹시 임상 연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이나 민간 부분에서 더 뭘 좀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없으신지요? 질문에 올라와 있기. 예, 또 하나 더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했지만 저희가 보통 PPP라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그 종근당의 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랭귀지 그 다음에 어떤 인터레스트가 쉐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그리고 특히 아카데미아 하고의 파트너링이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회사와 아카데미아가 클로즈하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스파크, 마중물 또는 인바이러먼트가 제공이 된다면 훨씬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카데미와 기업 간의 연계, 그다음에 아카데미아 내에서도 의학, 약학, 또 생명과학 이게 다 갈라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이유는 여기도 질문이 나와 있으시지만 정부에서 지금 많이 빵빵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국가도 지금 많은 연구비가 늘어나 있고요. 지금 저도 일부 일에 관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해가 이제 2조 정도 헬스케어에 투입이 됩니다. 뭐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는 작은 돈이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더블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 정도는 지금 현재 더블을 지금 기획하면서 이제 국가에서도 여러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 이 돈이 이제 정부 돈을 벽을 갖고 아카데미 내에서도 다 나눠서 갖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천 개의 회사들이 창업이 되는 거, 이 창업한 회사들은 IPO 모델로 성공을 하지 M&A나 베네핏을 쉐어하는 모델로 저희가 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융합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원천적인 에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은 사실은 여기 시사저널 이코노미 같은 이런 언론에서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줄 수 있는 방향성을 꾸준히 제시해줘도 한 5년 10년 걸리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엔지캠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한미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이선싱 아웃 디펜던스 하니까 국민들 중에는 왜 우리가 끝까지 않고 다 가지 않고 다 팔아버리냐, 우리가 끝까지 가면 더 많이 국내 기업이 클 텐데, 이게 사실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씩 다 진전을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임상시험에 막대한 비용을 드는 걸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의 펀드도 여러 곳에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소위 메가 펀드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동향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동종 이식, 김 박사님, 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어저께인가 기사를 우연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동종 이식을 이제 체외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 이런 거의 의미는 이제 굉장히 참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할 텐데, 이 동종 이식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내의 규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사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이것이 나아가기 위해서 개선될 방향이나 어떤 제안이 있으실죠? 예, 그 말씀 주신 내용은 이제 그저께죠. 이제 미국 뉴욕대 연구팀이 그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신 환자분에게 그 동의하에, 그 가족분들의 동의하에 돼지의 신장을 이식을 해가지고 그 기능성이 유지되는 이제 실험을 했는데, 50시간 넘게 정상적으로 신장이, 돼지의 신장이 물론 이제 익스비보처럼 체외에다가 설치하긴 했지만 실제 사람 환자에서 오줌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역할들을 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 언론상에 이제 드러난 바가 있는데, 그만큼 그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성과들이 굉장히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국내에 있는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바이오 라는 게 성과를 내기, 어떤 매출로 이어지기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뭐 아까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어떤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좀 지원, 그리고 또 덩달아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또 같이 결부되면 그런 지원도 굉장히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분야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분야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기회가 닿을 때 좀 더 이제 일반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이렇게 뭐 강연도 하고 소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노력이라든가 또 그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고통은 그 누구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고통을 좀 경감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비단 언론상에 얼마 지원을 했는데 그게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체감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도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자원이 좀 유한한 국내에서 좀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담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뭐 저도 이게 돼지의 장기가 제 몸에 들어온다 그러면 쉽지는 않은 생각이죠. 일반 시민들은 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역 기능 거부를 저희가 억제하고, 또 이 휴먼 트랜스플란트가 어렵고 할 때는 세포든 뭐 장기든 저희가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저희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일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 일이 해왔기 때문에 적극 저희가 이 분야에서도 앞서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드리고요. 이 질문 중에 박 전무님 MGK의 질문에 왔는데, 지금 사실 임뮤노온콜로지가 뭐 지금 세계 뜨거운 핫 이슈인데요. 임뮤노온콜로지의 사이드 이펙트들은 사실은 무시해도 되나, 요새 그 문제 사실 최근 많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함께 아까 EC18 컴파운드 말고 또 혹시 뭐 소개할 만한 건 없냐 하는 그런 궁금증도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항암 치료제 중에 그래도 그 사이드 이펙트, 이제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게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건 이제 면역 세포 T셀을 이용해서 이제 항암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면역셀을 활성화를 너무 많이 시키면 이게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 면역 반응에
오버 액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염증이 생기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했을 경우 역시 면역에 관련된 부작용은 밝혀져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작용이 다른 키모세라피나 방사선 세라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면역 세포의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그 아까 말한 처음에 이제 그 리스폰스 레이트 낮은 것도 있지만은 또 내성이 또 생깁니다. 모든 약은 다 내성이 생기는데 여기 이제 그 면역 항암제도 역시 그런 내성이 생기는 문제. 요게 이제 지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는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가장 좋은 효과, 가장 좋은 안전한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NGK 생명과학은 ECAT라는 그 이뮤노 모듈레이터 물질 가지고 지금 뭐저 임상 이상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지만은 이 항암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항암 시장은 저희가 또 현재 트렌드에 맞게 병용 치료제로서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때 가장 큰 그 우리가 그 마켓 밸류를 쉐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또 경쟁은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어서 머크 같은 경우는 키트로다 하나 가지고 1년에 500개 여성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개. 500개라는 건 이제 키트로다를 가지고 다른 암에도 적용하지만은 또 많은 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 병용 치료제에 비해서 우리 ECAT이 병용했을 때 더 좋은 효과, 더 안전한 효과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를 라이선스 아웃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워낙 엔지캠 생명과학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ECAT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관련된 많은 그 유도체도 저희가 이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도체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뭐 치열한 전쟁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의에도 말씀 온콜로지 분야는 뭐 지금 가장 많이들 신약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1, 2상을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저희들 환자한테 사용될 수 있는 약으로 개발한다는 거는 사실 전쟁 속의 전쟁이라고 보여집니다. 전 실제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주로 저는 뭐 췌장암 담당을 보고 있지만 지난 30년간 제가 처방하는 약 어떤 것도 국내 약은 없죠. 예. 근데 지금 10년간 췌장암 관련 임상 시험이 거의 2,000건 지금 시행이 되는데 그 중에 나온 신약은 어떻게 보면 96년도에 나온 약 하나하고 2003년도에 나왔다가 사라진 약 하나하고 두 개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일종의 DDS 개념의 변화 약들 뿐이고요. 이 시장에 요새 이제 뭐 너도 나도 뛰어들죠. 왜냐하면 언맨 니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싸움을 이겨나갈 거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좀 융합된 어떤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점점 다 돼가는데 오 부사장님 저 하나 더 질문이 여기 이 아까 mRNA 백신에 대해서 주로 이제 코비드 백신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아까 잠깐 캔서 쪽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mRNA 백신의 활용도가 이 외에 또 앞으로 어떤 디지즈로 익스텐션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익스펙테이션을 좀 문의를 하셔서 좀 답을 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 메신저 RNA 전혀 엑스퍼트 아닙니다. 근데 그 제가 약간의 공부를 해 보니까 지금 한 2035년도까지 그 메신저 RNA 지금 현재 시점에서 메신저 RNA가 사실은 코비드 백신에 쓰일 수 있는 그 찬스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백신의 니드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요. 근데 나머지 계속 유지되면서 캔서 쪽에 캔서 백신으로 메신저 RNA 테크놀로지가 어댑트 될 수 있는 그 프레딕션이 나온 것은 한 35% 정도가 캔서 백신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캔서 백신도 사실은 그게 어느 면에서는 그 예방과 치료의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기 어렵지만 저는 반드시 이게 온콜로지 쪽에 어답션이 될 거고 지금 이미 되고 있고요. 근데 혹시 아시는 온콜로지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캔서 백신 다 페일했습니다. None of them are successful as of now. 근데 저는 그렇지만 그동안 이 길러왔던 우리의 그 저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테크놀로지와 탤런트와 바이오마커와 이걸 다
같이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융합을 했을 때 저는 캔서 쪽에 반드시 메신저 RNA 백신이 성공할 것이다. 몇 년 안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하신 분 답이 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레어 디지즈도 또 박사님도 많이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30분이 돼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논의 중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 저는 빠졌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졌다기보다는 그 주제가 안 올라온 거죠.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3대 산업을 지금 밀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은 삼성전자 75년도에 A 제약기업하고 동일한 매출액이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저희가 깊이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크니스하고 스트렝스는 뭔가를 사실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융합 문화나 그다음에 기초 학문적인 어떤 테크놀로지의 어드밴스 사실 좀 뒤집니다. 그렇게 하고 상하탑에서는 지금 창업 붐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학교의 논문 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특허의 개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뭐 좋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좋은 특허로 인큐베이션해서 가면 되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융합의 문화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합탄 내에서도 지연, 학연에 따라서 서로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어떤 룰 게임의 변화가 사실 굉장히 시급히 필요하고요. 이거는 언론사의 역할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일을 지금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과돼서 그럼 스트렝스가 뭐냐 하는 측면 속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프리시즌 메디슨이라는 걸 얘기하고 이게 아직도 구현 안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딜로이트 인사이트에서 미국 제약기업 C 레벨에다 전부 애스킹을 했을 때 5개 지금 주요 분야 중에 어떤 게 가장 위크니스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분들은 큐라티브 트리트먼트 하는 신약 개발은 자신 있다. 100 중에 70을 갖고 있다. 뭐 등등 하는데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정밀이라는 건 병원 현장서부터 나온 데이터 혹은 이미 시판된 약 중에 왜 이 약 갖고 약발이 안 되고 뭐 때문에 어떤 유전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지를 알고 이걸 다시 리턴으로 돌리는 소위 트랜스포마티브 어프로치의 일환 같은 어떤 변화를 갖고 틈새를 찾고 이 모든 거를 함께 공유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만들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거든요. 전국민 의료보험서부터 병원에 각 병원마다 각자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서로 공유가 안 되지만 이 공유를 어떻게 베네피시를 위해서 쉐어링을 하면서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 측면이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100만 유전체 전체를 모아서 이걸 신약 개발하고 연결시키는 오로버스 프로그램을 지금 이미 시작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들도 라이프 로그 데이터, 그다음에 병원 진료 데이터, 개개인의 동의를 얻은 유전자 데이터를 다 통합을 하는데 이 통합률이 한 몇 달 전에 보고가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런 신약 개발하고 제약 바이오 산업에 이걸 어떻게 지금 example을 보여주냐, 규제를 우리가 이제 벗어날 거냐 하는 측면도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되고 데이터 3법서부터 여러 가지 법제 개정들이 지금 차곡차곡 이루어지지만 아직도 미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면 합니다. 지금 정확히 31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아쉽지만 죄송하고 또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시사저널 이코노미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